(12월 1일) 간추린 미국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 있는 소기업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고 제2의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부설 코로나19 경제 상황 추적 웹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현재 뉴욕주에 있는 178만 개의 소기업 가운데서 27.8%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는 직원 500명 이하의 사업체를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뉴욕주는 일부 예외는 있지만 경제개발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직원 100명 이하의 사업체를 소기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뉴욕주 전체 사업체 가운데서 이들 소기업이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소기업들의 이러한 폐업률 수치는 코로나19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지난 4월의 52.5%보다는 그래도 개선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초순부터 뉴욕시 브루클린과 퀸스 등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크게 늘면서 요식업과 소매업, 관광업, 접객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일부 늘어나던 소기업 영업이 앞으로 크게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최근 급격히 늘어난 환자 수로 인해 병원들이 감당할 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며 식당, 실내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비필수 업종 전체에 제한적인 영업 중단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혀 더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뉴욕주의 소기업 폐업률은 내년 초가 되면 다시 50% 가까이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는 86만 개의 소기업이 있는데 지난달 16일 현재 이들 가운데 문을 닫은 비율은 31.2%로 뉴욕주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지난 4월 소기업 폐업률 역시 53.9%로 뉴욕주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뉴저지주 또한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늘면서 필 머피 주지사가 전면적인 폐쇄 조치까지 예고하고 있어 제2의 팬데믹 진행에 따라서 문을 닫는 소기업들이 내년 초까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기존 최대 150명이었던 야외 모임 제한을 최대 25명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12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실내 모임은 여전히 최대 10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오는 5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고등학교 이하의 모든 실내 스포츠를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외 스포츠의 경우 여전히 허용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확산에 이은 주 저녁 락다운도 고려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락다운이 임박했다는 것은 루머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브리핑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199명,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률은 11.34%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961명에 달해 지난 10월 초 대비 3배로 늘어났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어제 입원 환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 코로나19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한 5가지 전략을 밝혔습니다. 주지사 계획에 따르면 입원율, 사망률, 가용 병상 수 등을 기존 급증 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측정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만약 올해 4월같이 주 저녁이 병상 부족 현상으로 압도될 경우 전면 락다운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의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뉴욕주의 신규 확진자는 6,819명, 입원 환자는 3,532명에 달했습니다. 사망자는 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추수감사절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존 F 케네디, 라구아디아, 노악 공항을 거친 사람은 50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공항과 펜스테이션, 항만청 버스터미널에 코로나19 자가 검사장을 설치해서 새해까지 이어지는 할리데이 시즌을 대비해 여행객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처음 확인되기 전에 이미 미국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국제학술지 임상감염질환 CID에 게재한 연구 결과를 보면 CDC는 미 적십자사가 기부받은 7,389명의 혈액 샘플을 검사해서 이 가운데 106명에서 코로나19 감염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혈액 샘플은 적십자사가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7일까지 미국 9개 주에서 모은 것입니다.
적시자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DC로 혈액 샘플을 보냈습니다. CDC 연구진은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에서 모은 39명의 혈액 샘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를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한 달가량 이른 시점인 지난해 12월 중순에 미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고 이들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월 17일 사이 매사추세츠와 미시간, 위스콘신, 아이오와 등지에서 기부받은 67명의 혈액에서도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앓은 뒤에는 통상 몸속에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항체가 있다는 것은 해당 질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의미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후베이성의 우한에서 정체불명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식 보고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연구가 보건당국과 의료계가 코로나19을 인지하기 훨씬 전부터 이 질병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 미국 의회가 추수감사절 휴회를 끝내고 이른바 레임덕 세션을 맞아 예산안 처리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임덕 세션이란 선거 후 새 의회가 출범할 때까지 소집되는 회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 활동에는 11월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낙선한 의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번 회기의 최대 쟁점은 2021 회계년도 예산안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여파를 줄이기 위한 경기 부양 예산안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선에서 패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한 상황이라 예산안 밀고 당기기가 정치 지형의 변화와 맞물려 공격과 수비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의회는 12월 11일까지 2021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9월 30일까지 처리했어야 하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급한 대로 단기 예산안에 합의해 다음 달 11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올 초 의회에 제시한 연방 예산은 4조 8천억 달러지만 이 가운데 1조 4천억 달러의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세부 쟁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번 회기 때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 1월 소집되는 새 의회가 1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논란 해소를 명분으로 과거 남부연합 지도자들의 이름을 딴 군사기지 명칭을 바꾸는 데 반대하며 이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은 상태입니다. CNN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2021 회계년도 예산안의 경우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면서 코로나19 경기 부양 예산안이 훨씬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회는 지난 4월까지 4차례 모두 2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5번째 추가 부양안을 놓고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조 4천억 달러의 추가 예산안을 다수석인 하원에서 통과시켰지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2조 2천억 달러로 금액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가 채무 급증을 우려한 공화당은 애초 5천억 달러의 규모의 부양안을 제시했다가 7월에는 이를 1조 1천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대선을 앞두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2조 달러에 근접하는 규모로 커졌지만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민주당이 2조 2천억 달러와 트럼프 대통령의 약 2조 달러 간 간극이 상당히 좁혀졌지만 문제는 대선이 끝났다는 데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화당은 민주당 제안이 터무니없이 과다하다고 여긴 반면 많은 이들은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후 첫 업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CNN도 대선 전이 협상 타결에 가장 좋은 기회였지만 선거 후 역학관계가 바뀌었다며 공화당 미치 매커널 상원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상한은 1조 달러로 민주당과 괴리가 크고 실업급여, 주정부 지원 등 쟁점별 입장차도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NN은 양당이 동의하는 분야들이 있다면서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재빨리 움직일 가능성은 항상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당의 일부 상원의원들이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초당적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 중 제안을 내놓길 희망한다고 정치 전문업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12월 11일 이전에 2021 회계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도 합의되는 항목은 여기에 포함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등으로 인해서 미국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쇼핑 매출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MBC 방송 등에 따르면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미국 최대 쇼핑 선수기인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주 올해를 지칭하는 사이버 먼데이의 올해 매출을 108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하루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쇼핑 매출 94억 달러에서 15.1% 증가한 기록입니다. 또 블랙 프라이데이 사상 최대 온라인 매출을 거둔 올해 기록 9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쇼핑 매출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질렀습니다. 올해 인기 판매 제품을 세부적으로 보면 LG전자와 삼성전자의 텔레비전, 호버보드, 애플의 에어팟과 시계, 닌텐도 스위치, 레고 등이 있습니다. 어도비 측은 코로나19과 대통령 선거,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록적인 온라인 매출을 불러왔다면서 크리스마스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다국적 광고에서 WPP의 계열사 그룹 M의 자료를 인용해서 올해 디지털 광고 시장의 매출이 1,101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올해 2,146억 달러로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 전체 광고 시장의 51%를 디지털 광고가 접수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3대 온라인 플랫폼은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디지털 광고 매출이 전체 광고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게 된 것은 올해 초 불거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적 타격으로 광고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광고주들이 핵심 소비자층을 더욱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디지털 광고에 눈을 돌렸다는 설명입니다. 광고비 예산이 많지 않은 중소업체들의 경우 디지털 광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M은 광고 시장이 큰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도 디지털 광고 시장은 밝게 빛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와는 상관없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내년 미국의 광고 시장은 2,400억 달러로 올해보다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디지털 광고 시장의 매출은 1,300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54%를 차지할 것이라는 게 그룹 M의 예측입니다. 디지털 광고의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3년 전인 2017년의 경우 미국 디지털 광고 시장은 전체 광고 시장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여전히 축하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가 바이든 정권의 대외 정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권 때와 유사할 것으로 관측하면서 어려운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예상했습니다. 세르게이 라프로프 외무장관은 어제 카자흐스탄 국영통신사 카자인포rum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설명과 발언들로 판단해 볼 때 바이든 정권의 대외 정책은 오바마 정권이 추진했던 원칙들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지난 2009년 출범 이후에 한동안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개선을 위해서 리셋 정책을 추진했으나 이 시도가 실패하면서 결국 두 나라 관계가 제2의 냉전으로 불릴 정도로 악화됐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지지하는 소치를 계속 내놓으면서 두 나라 관계가 틀어졌고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반도를 병합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최악의 상태로 나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바마 정권의 대외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정권도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 국제 현안 등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라마프로프 외무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이전 발언을 인용하면서 미국과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원칙에 따라 일할 것이고 바이든 정부는 다른 국가들의 합법적 이익도 고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아직 미국의 공식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대선이 미국의 대외 관계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부연했습니다. 러시아는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여전히 바이든 당선인을 축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공식 대선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긴 이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중국과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민주화와 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등에 강경 대응하는 반면 조 바이든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처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친 트럼프 입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공산주의자들과 한편이라는 사실과 사회주의자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영향을 받아서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선 민주주의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해외에서는 독재자들에게 맞서고 민주주의 이상을 수호할 강력한 지도자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정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을 아시아 민주운동가들이 열렬히 지지하는 것은 어색해 보이지만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규범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합의를 내팽개쳐서 적들의 허를 찔렀다며 그를 칭송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년간 아시아에서 개입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말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를 탄압한 점을 들어서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의 입국을 막았고 지난 여름에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제재를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에는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인 아이 웨이웨이 같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트위터 등에서 바이든에 관한 정보와 부정선거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아시아 민주화 운동가들은 또 상대방이 공정한 싸움을 하지 않는데 이쪽에서 외교 규범을 지켜봐야 소용이 없다며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정책에 회의적인 시각을 비쳤습니다. 바이든의 외교 참모들은 그러나 지금은 오바마 정부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미리 단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1일 미국의 주요 뉴스였습니다.